안녕하세요. 렌토입니다. 다시 세이노의 가르침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책을 잡을 때마다 행복합니다. 함께 책 속으로 가겠습니다. 실패하면 제로점으로 내려가라. 왜 큰 부자들은 대부분 하나같이 가난하였던 과거를 갖고 있을까? 어째서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태어난 부자가 된 사람들보다 하류층에서 태어난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더 많은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가난을 일찍 경험한 사람들은 가난하였던 생활 수준이 출발점이었기에 그곳으로 언제라도 되돌아가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일이 잘못되어 갖고 있던 것을 모두 다 날리는 실패를 당하게 되더라도 제로점으로 되돌아가 재출발을 할 줄 안다. 수없이 많은 부자들이 사업이나 투자에서 실패하거나 홍수나 화재 등으로 전 재산을 날렸다가도 재기에 성공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러나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제로점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 제로점에서 출발하였던 경험이 없는 그들에게 있어서 제로점으로 가는 것은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개척하여야 하는 미지의 불안한 공포로 비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실패에서 헤어나지 못하며 실패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다 보니 되는 일도 별로 없게 된다. 나는 중학교 3학년 말 이전까지는 넉넉한 환경에서 살았으나 그 이후에는 허름한 적산 가옥,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이 살았던 집의 2층 단칸방에서 가족 7명이 살았다. 고교 시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가만히가 문 가리개 역할을 하는 재래식 변소를 주인집 식구들과 같이 사용하는 그런 곳에서 월세로 온 가족이 살았다. 그 변소는 여름에는 파리 구더기들이 득실되는 모습이 적나라하였고 노크라는 것 대신에 인기척을 내야 했던 그런 곳이었다. 집주인은 시장에서 순대를 파는 부부였는데 가게를 갖고 있던 것도 아니고 그저 순대를 작은 손수레에 끌고 다니며 파는 수준이었다. 그 주인이 사는 집이라는 것도 높이 1m 수준의 낮은 판잣집이었으며 매일 순대 삶는 냄새가 진동하였다. 높이가 그렇게 낮은 이유는 높이 1m 미만은 건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철거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런 곳에서 벌레처럼 살았다. 그 다음에 서울역 앞 양동의 쪽방 등 몇몇 곳을 더 거치게 되지만 가정집 차고에서도 살았었다. 나는 몇 년을 그런 곳에서 혼자 살았고 주거 환경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차고 한 칸에 불과한 좁은 공간이었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더 나아진 환경이었기 때문이다. 그저 보유자금을 불리는 데만 관심을 두었다. 그러다가 28세에 집을 샀지만 1년 후 다시 빈털터리가 되었고 빚은 약 3천만 원, 당시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었다. 그 가까이 있었다. 나는 제로점으로 되돌아갔다. 당시 나는 주로 번역일에서 수입을 얻었으며 번역 사무실 한 기퉁이에서 먹고 잤다. 부자로 살고 있는 지금도 내가 만에 하나 무슨 잘못 때문에 재산을 다 날리게 되어 빈털터리가 된다면 괄호 열고 솔직히 그럴 리는 없다. 나는 비 올 때를 대비하여 우산을 서너 개는 반드시 준비하기 때문이다. 나는 즉시 가족을 이끌고 제로점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곳은 판잣집일 수도 있고 남의 집 차고일 수도 있으며 쓰러져가는 모허가 비닐하우스일 수도 있다. 나의 아내는 내가 빈털터리가 되어 망해버렸는데도 넥타이를 계속 걸치고 양복을 입고 다니면서 다단계 판매나 보험 영업 같은 것을 하며 품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안다.
아내는 내가 즉시 작업복을 입고 시장에서 노점이라도 할 사람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는다. 실제로도 그렇다. 나는 언제라도 제로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결혼하기 전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었다. 나는 틀림없이 부자로 산다. 돈의 생리와 부자가 되는 비결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당시 나에겐 아파트 한 채 값인 3천만 원 정도의 빚이 있었기에 아내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고 했다. 아내는 순전히 내가 음악을 좋아하는 시티보이라는 이유 때문에 나와 결혼하였다. 둘째 딸이 태어났을 때 이미 나는 자가용 기사를 거느리고 있었고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나는 틀림없이 앞으로 더더욱 부자로 산다. 나는 딸들에게도 그 비결을 알려주고 싶다. 그 비결 중 하나는 낮은 곳에서 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애들이 중학교 수준이 되면 아빠가 갑자기 망했다고 말하고 거짓으로 재산을 몽땅 압류당하는 것으로 연극을 꾸미자. 그리고 판잣집으로 이사가서 단칸방 생활을 하자. 너는 파출부 하는 것으로 하고 나는 뭐 길거리에서 노즘을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모르겠다. 우리 둘은 허름한 옷을 입고 매일 아침 판잣집에서 나와 숨겨놓은 진짜 집에 가서 낮에 있다가 저녁에는 다시 애들이 있는 판잣집으로 돌아가자. 물론 애들에게는 돈이 전혀 없는 듯 처신하고 등록금은 일부러 늦게 주자. 맛있는 것이 먹고 싶으면 우리끼리 몰래 밖에서 외식하고 들어가고 딸들에게는 수제비나 먹이자. 봉투 붙이는 일 같은 것도 가져와 딸들에게 시키자. 이러한 계획은 아내의 반대로 인하여 실제로 실현되지는 못하였고 아내는 내가 농담하는 줄로 알았다고 한다. 그 대신 딸들에게 이 세상에서 대가를 얻는 방법에 대하여 가르쳐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곳에서의 삶을 체험하여야 나중에 경제적 문제에 부딪혔을 때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음을 나는 지금도 믿는다. 중산층이나 상류층에서 태어나 비교적 안정된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실직이나 투자 실패 등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을 겪게 되면 대부분 빚을 내려고 한다. 그러면서 그들이 살았던 생활 수준보다 더 현저하게 낮은 곳으로 내려가려고 하지 않는다. 바로 그것이 문제다. 예를 들어 2억 원대의 30평형 자기 아파트에서 살던 사람이 주식 투자나 사업에 실패하여 빚이 1억 생기면 그 집을 팔아 빚을 갚고 난 1억 원을 갖고 전세를 구하되 가능하면 비슷한 규모의 집을 구하려고 하며 이때 전세금이 모자라면 또다시 빚을 얻는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집은 그대로 놔두고 빚을 안고 살아간다. 그러니 빚에서 헤어나지 못하며 버는 족족 이자에 원금을 갚아 나가니 사는 재미도 느끼지 못한다. 왜 그들은 생활 수준을 저 낮은 곳으로 던져버리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일까? 내 주변에 9천만 원의 전세를 살면서 빚은 1억 원을 지고 있는 30대 중반의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연봉 2천만 원대의 봉급 생활자였다. 이런 경우 사람들은 준퇴양난으로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권유한 방법은 있는 것을 다 처분하여 빚부터 갚고 달동네 월세방 하나로 옮기라는 것이었다. 그는 그런 판잣집에서 어떻게 애들하고 산단 말입니까? 하고 항변하였다. 나의 대답은 이랬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너는 지금 연봉의 절반 이상을 이자로 지불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평생 빚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자기 자신도 알 것이다. 너에게 보이는 해결책은 일확천금이기에 복권이나 주식 같은 것에 눈이 시뻘개지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요행수를 바라거나 무엇인가에 쫓기며 하는 투자는 언제나 허무하게 끝나기 마련이다. 생활비를 극도로 줄이고 자신의 몸값을 비싸게 만드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아내의 도움을 받아 밤에 포장마차라도 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어쩔 수 없다.
어릴 때 가난을 맛보는 것도 행운아라고 나는 믿는다. 그렇게 하기 싫다면 개인 파산을 신청하든지 불법적으로 콩팥 같은 신체 일부라도 팔아 빚을 갚든지 해라.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너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야 망하건 말건 개의치 않는다면 외국으로 온 가족이 다 야반 도주하는 방법도 있다. 아내와 법적으로 이혼하면서 전셋집은 넘겨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 경우에는 월급 압류가 들어올 것이므로 직장은 그만두고 세금 안 내는 다른 일을 해서 생활비를 벌어 몰래 가족들에게 전달해라. 외국에서 살 자신은 없고 이혼은 아내가 반대할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글쎄다. 술 한 방울 먹지 말고 아주 예리한 면도칼 하나를 사고 가족 사진을 앞에 놓아라. 그리고 그 사진을 바라보면서 거울 앞에 서서 내 목에 흐르는 핏줄 바로 위에 칼을 갖다 대라. 너야 죽으면 그만이지만 내 가족은 너를 평생 패배자로 도망자로 기억할 것이다. 그 점을 명심해라. 그래도 죽고 싶다면 되져버려라. 그러나 죽은 뒤 그런 식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다면 죽을 각오로 처음부터 빈손으로 다시 시작해라. 판잣집으로 가서 월세살이를 하란 말이다. 5년만 지나면 모두가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왜 재산을 갖고 이민을 간 사람들보다 빈털터리로 이민을 간 사람들이 그 낯선 땅에서 성공하는 경우가 더 많은가? 밑바닥에서 아무것도 없이 닥치는 대로 아무 일이나 하면서 그곳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아주 낮은 생활 수준으로 살아가며 돈을 모았기 때문이다. 제로점에서 살게 되면 모든 것이 플러스의 희망으로 쌓여만 간다. 돈이 쌓이고 희망이 쌓여간다. 빚이 있는데도 삶의 질과 품위를 유지하려고 들면 그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돈은 쌓이지 않고 희망은 갉아먹힌다. 마이너스의 희망뿐이다. 그것이 절망이다. 나는 외국인 직원들을 상대로 강의할 기회가 과거에 종종 있었는데 강의 중에 스크래치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하였다. 긁어서 내는 흠집, 긁다. 흠집을 내다 라는 뜻인데 지운다는 뜻도 있다. 운동 경기에서 땅에다 선을 그으면 출발선이 되기 때문에 출발선, 출발점이라는 뜻도 있으며 scratch along은 근근히 살아가다. from scratch는 출발점에서 맨 처음부터 무에서라는 의미이며 scratch up은 돈 같은 것을 긁어 모으다. 푼푼히 저축하다 라는 뜻이다. 미국 속어에서는 돈이라는 뜻도 있다. 내가 말한다. 경제적으로 실패하였다면 저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그 체면에 흠집을 내라. 출발점을 저 낮은 곳에 다시 그어라. 당신이 놓치려고 하지 않는 생활 수준이라는 것을 지워버리고 새로운 출발점에서 무에서 근근히 살아가면서 돈을 모아라. 그리고 돈이 쌓이게 된다. 이것이 실패로부터 탈출하는 비결이다. 스크래치하라. 그리고 2022년 새해 글이 붙었는데요. 이렇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1년 넘게 계속되었을 때 나 자신은 피해를 본 것이 없기에 동창회에 생활이 어려운 동기들이 있으면 내가 좀 도와주겠다고 하였다. 얼마 후 수십 명의 명단과 계좌번호를 받았으며 1인당 100만 원씩을 보내주었다. 그런데 후에 알고 보니 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고 제주도로 놀러 가거나 골프 모임에 참석하는 등의 비용이 없어서 즉 용돈이 궁하여 신청한 놈들이 절반 이상이었다. 썩을 놈들 같으니라고. 이른바 헬리콥터 머니로 생각하였던 것일까? 계속 이어서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미래를 미리 계산하지 마라. 19세기 말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듀르켐은 자살론에서 자살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자신이 속한 사회 집단에 통합되지 못하기 때문에 소외감이나 우울증으로 하게 되는 자살, 이기적 자살, 자신이 속한 집단에 지나치게 융합, 결속되어 집단을 위해 희생적으로 하는 자살, 이타적 자살, 개인이 사회에 대한 적응이 갑자기 차단, 와해되면서 삶의 기준을 상실할 때 발생하는 자살, 아노미 자살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살은 아마도 이기적 자살과 아노미 자살이 혼합된 것인 듯 싶다.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서두로 꺼낸 것은 내가 20대 때 초에 그런 경험을 3번 겪었기 때문이다. 약을 먹기도 했지만 며칠 후 깨어난 적도 있고 손목에 면도칼을 깊게 긋기도 했는데 깨어보니 병원 응급실이었고 그 덕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신병원에 강제로 보내지기도 했다. 우울증에 걸렸던 건 아니라고? 아니냐고? 그랬던 것 같아. 내가 극단적으로 우울해진 사건은 군 제대 후 압구정동에서 일어났다. 우연히 그곳을 부잣집 여자친구와 지나가다가 그녀에게 물어보았다. 너는 결혼 후 어떤 곳에서 살고 싶으냐고 말이다. 그녀의 대답은 얼마 전 결혼한 막내 언니가 20몇 평에서 사는데 좀 좁게 느껴지므로 자기는 30평 정도가 되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나중에 그 동네 아파트 가격을 알아보았더니 30평형은커녕 가장 작다는 20몇 평형 아파트의 전세조차도 나로서는 평생 못 가질 것이었다. 남산 꼭대기에서 바라다 볼 때 수없이 널려있는 그 아파트들 중 정말 단 하나라도 내 것이 되는 일은 정말 영원히 불가능해 보였다. 그게 벌써 근 30년 전 이야기이다. 몇십 년 전 음향기기 사업을 했을 때 왜 그랬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고아 출신의 한 젊은 직원을 고층 건물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가 밤거리를 보여주면서 저기 저 성냥감 같은 수많은 아파트들 중 내가 들어가 쉴 곳이 하나도 없어 보이지? 라고 물은 적이 있다. 내가 과거에 그랬듯이 그 역시 같은 생각에 절망하고 있었다. 어쩌면 당신도 강남의 수많은 아파트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절망할지 모른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그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는 내 밑에서 3년 정도 일을 어떻게 하는지도 배웠고 그 뒤 독립하여 줄곧 용산에서 1인 비즈니스를 해왔는데 5, 6년 전에 결혼도 하고 아파트도 장만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아직도 용산 전자상가에 있다. 지금 당신에게 하려는 이야기는 바로 건물 옥상에서 수많은 아파트 불빛들을 바라보며 내가 그 직원에게 건넸던 말들이다. 사람들은 하면 된다라고 말하였지만 나는 도무지 할 것이 없었다. 뭘 하면 된다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다. 군 제대 후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며 대학생도 아니었다. 홀로 세상에 던져진 가난한 청년에게 하면 된다란 말은 정말 사기나 다름없었다. 아침 햇살을 가슴 벅차게 안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나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는 지긋지긋한 가난이었다. 라면 살 돈도 없어서 라면 스프만을 얻어다가 양은 냄비에 물을 붓고 연탄불 위에 끓인 뒤 거기에 다 식어 빠진 밥을 김치도 없이 계속 먹어보아라. 무슨 희망이 있다고 살맛이 나겠는가. 그 시절이 나에게 하면 되는 것이라는군.
그 시절 나에게 하면 되는 것이라고는 뜬구름 잡는 책들을 책방에서 선체로 다리 아프도록 읽는 것과 마스터베이션 뿐이었다. 그나마 마스터베이션이라도 되었으니 다행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절망감, 고독감, 외로움, 열등감, 상황 도피, 삶의 기준 상실, 그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살을 생각하였고 그것이 거듭 실패하자 이 목 같은 세상에서 이왕 살아야 한다면 내 팔목에서 쏟아진 피보다 더 진하게 살아보자고 결심한다. 그리고 은연중에 피보다 진하게 살자가 나의 좌우명 비슷하게 자리 잡았다. 정신과 의사들은 우울증에 걸려 자살 충동을 느끼면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중증의 우울증 환자인 경우 머리에 강한 전기 쇼크를 주어 잠시 죽였다가 실험실 개구리 뒷다리처럼 온몸에 발작이 일어나면서 얼굴이 보랏빛으로 변하면 다시 살려내는 그런 치료법이 종종 사용되었다. 23살의 어느 우울한 봄날이었다. 다시 봄이 왔을 때 나는 남의 집 차고에서 살면서 닥치는 대로 공부를 했고 아이들 가르치는 일부터 시작해서 미군 부대 물건 판매 등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다. 그리고 28살의 어느 여름날 나는 허름하지만 마당까지 있는 집과 자가용을 처음 샀다. 용자를 낀 것이었지만 어쨌든 그렇게나 불가능하게 여겼던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살다 보면 해도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보일 때가 있다. 어떠한 대안도 보이지 않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인 때가 있는 것이다. 현실에 대한 실망, 좌절이 절망 속에서 계속 쌓이면 자살의 유혹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한 경우 자살은 함부로 저지르는 무의미한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이 처한 고통이나 위기상황, 상실감 등으로부터 탈출구로 잘못 여겨지기도 한다. 나도 그렇게 오해했었으니까. 그러나 로버트 슐러는 절벽에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한다. 떨어지고 있으므로 하늘을 향해 날아볼 수는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나 역시 그렇게 떨어지던 중 비쩍 마른 두 팔로 온 힘을 향해 세상 속으로 날개짓을 시작하였을 뿐이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라는 말을 그래서 나는 좋아한다. 절망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 날개짓을 할 줄 모른다. 다행스럽게도 절망의 골짜기에는 밑바닥이 없다. 아무리 깊이 떨어져도 우리를 산산조각으로 부셔뜨릴 절망이란 이 세상에는 없다는 말이다. 우리를 파괴시키는 것은 우리 자신일 뿐이다. 마약 중독자들의 일상을 그린 영화 트레인스포팅에서 주인공 마크 렌턴은 이렇게 말한다. 삶을 선택하라. 직업을 선택하라. 미래를 선택하라. 가족을 선택하라. 빌어먹게 큰 텔레비전을 선택하라. 세탁기, 자동차, CD 플레이어, 전동식 깡통 따개를 골라라. DIY 제품을 고르고 일요일 아침마다 교회에 나가 회개하는 삶을 선택하라. 빌어먹을. 하지만 내가 왜 그런 것을 원해야 하지? 랜턴은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삶을 비웃는 듯 보이지만 그의 독백 속에는 학벌이나 돈, 능력도 없으므로 평범하게 살려야 살 수도 없지 않느냐는 절망이 근저에 깔려 있다. 그는 대안으로 마약을 선택하였을 뿐이다.
트레인스포팅은 영국에서 기차가 처음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생긴 말로 사람들이 기차역 플랫폼에 모여 역으로 들어오는 기차의 번호를 맞히는 게임을 뜻한다. 이 영화의 극작가 존 호지는 이런 게임을 하는 사람들, 즉 트레인스포터는 혼돈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바로 잡아야겠다는 행동 양태를 가진 사람을 일컫는 것일 수도 있으며, 이는 영국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현재를 사는 모든 젊은이들의 모습이라고 하였다. 결국 트레인스포팅은 삶은 우리에게 달려오지만 우리는 삶의 번호를 알지 못하며 다만 번호를 맞히는 게임을 할 뿐이라는 의미를 던져준다. 우리는 왜 절망하는 것일까? 미래의 상황을 현재의 처지에 비추어 미리 계산하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대를 못 다닌다고 해서 10년 후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금의 빚을 5년 후에도 못 갚을 것이라고? 지금의 봉급으로는 평생 남들처럼 못 살 것이라고 미리 계산하여 체념한다. 지금 가난함으로 평생 가난하게 살 것이라고 미리 계산기를 두들겨 대면서 미래의 삶에 절망적인 번호를 매기고 만다. 내가 그랬듯이 말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이러저러 하므로 5년 후, 10년 후에도 이러저러 할 것이라고 희망이 없다고? 너무 계산이 빠른 것 아닌가? 점쟁이도 자기 미래는 모르는데 어떻게 감히 신의 영역인 미래를 스스로 투시하고 미리 계산할 수 있다는 말인가? 부자가 되려면 미래 방정식에 지금의 처지를 대입하면 절대 안 된다. 결코 그런 짓을 하지 마라. 트레인스포팅 게임처럼 우리에게 달려오는 삶의 번호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옛날 춘추 전국 시대의 중국에는 논두렁에서 군사를 일으켜 일약 군왕이 된 자가 있는가 하면 시장 거리에서 춤추던 무희가 하루아침에 황후가 되는 일도 비일비재하였지 않은가. 노래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의 주인공 에바 페론 역시 술집 종업원에서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영부인이 되지 않았던가. 그렇게나 절망적이던 내가 부자로 살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다. 흔히 이야기하듯 사람 팔자 시간 문제이다. 그러므로 미래를 미리 계산하여 절망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그저 이 순간부터 당신의 미래 언젠가에 무슨 일인가가 새로 일어날 수 있도록 책을 읽고 지식을 축적하라. 절대로 내가 이걸 배워서 어디다 써먹겠어?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는 따위의 생각은 추호도 갖지 말라. 그건 역시 미래 방정식에 현재의 시간을 대입시키는 어리석은 짓이며 패자들이 즐겨 사용하였던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단 조건이 있다. 뭘 배우든지 간에 뭘 하든지 간에 미친 듯이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제대로 하여라. 그렇게 할 때는 비로소 미래는 그 암흑의 빗장을 서서히 열어주기 시작할 것이며 조만간 그 빗장 너머에서 비치는 강렬한 태양빛 아래에서 당신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이미 그렇게 몇 년째 살아왔음에도 변화가 없다면 당신은 그저 삶의 번호를 잘못 찍는 바람에 길을 잘못 들었을 뿐이다. 그 잘못된 길에서 절망하지 말고 빨리 깜빡이를 켜고 길을 바꾸어라. 내 말을 믿어라. 거기서 새 삶이 무섭도록 빠르게 달려온다. 정말로 그렇게 되느냐고? 수많은 사례가 있지만 하나만 이야기하자. 신문에 칼럼을 기고할 당시 절망감이 가득 찬 독자로부터 메일을 계속해서 받았다.
이른바 괜찮다는 대학의 인문학과를 나왔지만 이혼하여 혼자가 된 상황에서 뚜렷한 기술이나 직업도 없는 30대 초의 독자였다. 그저 막연한 생각으로 약대나 한의대에 다시 가려고 하였지만 실패하였고 중고생을 부업 삼아 가르치며 모은 돈 얼마 안 되는 돈마저 주식 투자로 다 날렸지만 몰락한 집안을 이끌어가야 하는 처지였다. 답변 메일에서 나의 생각의 전환을 강조하면서 답변 메일에서 나는 생각의 전환을 강조하면서 부업 삼아 하던 과외 일에 미칠 것을 권유하며 프로가 되는 법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알려주었고 그 독자는 내 지시대로 하겠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즉각 내 말대로 하지 않고 계속 머뭇거리면서 내게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그의 질문들은 정확히 표현하면 궁금한 점들이 아니라 안달이었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세이노 말처럼 될까 하는 끊임없는 의심이었다. 왜 사람들은 내가 이미 실제로 경험한 것을 말해주는데도 믿지를 못할까? 정말 이러한 의심은 미래를 미리 계산하여 보아야 직성이 풀리는 가난한 자들의 공통적 특성이다. 승자는 일단 달리기 시작하면서 계산을 하지만 패자는 달리기도 전에 계산부터 먼저 하느라 바쁘다. 미래를 미리 계산부터 해보려는 그의 태도에 나는 짜증을 엄청 냈으며 결국 그는 내가 제시한 방법론을 받아들였다. 1년이 지나자 그의 예금액은 수천만 원이 되었다. 그리고 다시 1년이 채 못 돼서 그 금액은 2억 원이 되었고 거기서 다시 6개월여가 지나자 그가 내게 보고한 예금액은 3억 원에 달하였다. 물론 내가 아주 약간의 재테크 조언을 해주기도 했지만 그는 더 이상 내 조언들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 조언 중 하나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에서 나온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그 독자의 프라이버시와 세무서 때문에 안 된다. 내가 꾸며낸 이야기 아니냐고? 야, 이 닭대가리야.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인 줄 아느냐? 쯔쯔. 네. 정말 글 너무 좋지 않아요? 제가 읽다가요. 다시 그냥 틀리더라도 그냥 쭉쭉 읽었어요. 왜냐하면 책의 내용들이 가슴을 후벼파면서 감동스러워요. 책을 읽는 제 자신이 감동해서 너무 좋았다고 세이노의 가르침 다시 연결해서 다음 시간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타지로 한 10일간 다녀올 텐데요. 다녀와서 다시 세이노의 가르침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들 보내세요.